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도 재정학 1차 시험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번입니다. 자,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직접세라는 것은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자와 실제 내는 담세자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바로 직접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 재산세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해요. 상속세라든가 뭐 증여세라든가 소득세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재산세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간접세 같은 경우는 직접세와 달리 법정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 부가가치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자에 10% 세금이 붙어 있는데 세금은 물건 파는 사람이 내지만 실제 내는 건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개별 소비세라든가 주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간접세는요, 직접세는 직접 세금 내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부담하는 건 이게 느껴지니까 조세 저항이 심한데, 간접세는요, 맛있게 피자 먹고요 10% 부가세가 붙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이고 이게 배부르게 먹고 나면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막 하다 보니까 쪼잔하게 그런 거에 영향 잘 안 받는 척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좀 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세 비용도 훨씬 더 적게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디귿 한번 보시면은요, 수직적 공평성 측면에서 여러분 바람직한 조세 했을 때는요, 수직적 공평성이 있고 수평적 공평성이 있죠. 수평적 공평성은 뭐예요? 똑같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 달라 그랬습니다. 능력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의 원칙에 따랐을 때 우리가 수직적 공평성, 이거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바로 수직적 공평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더 큰 여기에는 누진성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누진세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누진세는 직접세가 좀 더 적용하기가 좋다 이래야죠. 간접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이렇게 조세 저항이 적고 징세 비용이 적은 대신에 간접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 공평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직접세가 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직접세이면서 물세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세는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재산세는 직접세이면서 거기 물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증여세는요 사람한테 부과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증여자랑 그리고 수중자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증여세는 인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저기서 약간 증여세에 대한 특성 때문에 어려울 순 있긴 하지만 뭐 쉽게 기억, 니은 알 수가 있고요. 디귿 날리게 되면은 뭐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잘 정리해 주시죠. 다음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선형 누진 소득세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텍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수직축이 텍스의 크기고 수평축이 만약에 이렇게 소득이라 할게요. 그럼 텍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소득이 빵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300 이렇게 시작해서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자체가 기울기 0.3으로 우상향하는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이게 선형 누진세라 하잖아. 왜 선형입니까? 그렇죠. 직선이잖아. 한계세율이 일정하다고요. 한계세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얼마로 일정해요? 한계세율은 0.3으로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한계세율.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텍스가 얼마나 되니? 요거 여기 나와 있는 조세함수를 소득으로 미분하는 거야. 0.3 이렇게 되겠죠. 평균세율 한번 볼게. 평균세율은 원점에서 기울기잖아. 여기는 제로고 여기가 그래서 제로가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는 뺄게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점차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로가 되고 이렇게 점차 한계세율과 유사하게 수렴하게 됩니다. 자, 평균세율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값은 어떻게 됩니까? 0.3보단 작지.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평균보다 높아서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저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300 플러스 0.3y 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0.3에다가 여기 빼기 300이고 y 이렇게 되지. y가 커질수록 빠지는 게 작아지는 거니까 평균세율은 올라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평균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누진적이고요. 직선이기 때문에 선형 누진세. 여기 보시면 선형이다 그러면 요게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누진적이다라는 것은 평균세율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세율이 이거는 점차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한계세율은 일정하다. 그쵸? 한계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선형. 한계세율이 자꾸 변하게 되면 비선형. 이렇게 되고요. 평균세율이 증가한다. 요게 바로 우리가 누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진적이다라는 거에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건데 평균세율이 증가하려면 이렇게 한계세율이 점차 평균세율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세율이 항상 높다? 아니요.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언제나 객관식에서는 또 이 항상 이게 낮다로만 맞는 거지만 항상이라는 말 그거를 많이 틀리게 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요. 요거 식 바꾸는 거 잘 보세요. 세수 탄력성. 세수 탄력성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쓰면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 자, 이거는 소득이 변화했을 때 조세 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원래 얼마였는데 y분의 델타 y. 텍스가 얼마나 변화했니? 이렇게 되는 거 알 거고요. 자, 이거를요. 델타끼리 묶어서 델타 y분의 델타 t. 그 다음에 t분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어떻게 돼? 이게 한계세율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한계를 나타냅니다. 한계. 이해 가시죠? 자, 평균은요. 여기 보시면 y분의 t가 평균세율이야. 근데 이건 t분의 y니까 어떻게 돼? 평균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평균세율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평균이 분모에 가 있고요. 한계가 분자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거 자주 출제되죠,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여기서 한계가 평균보다 크잖아. 그러면 평균이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 세수 탄력성이 이렇게 1보다 큰 그런 경우 선형 누진세가 된다. 누진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인 문제고요. 잘 정리하시죠.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링햄 샌드모 모형과 관련한 탈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올드 모형이 있고 이게 이제 약간 뉴 모형이라 그랬죠. 자, 예전 모형은 어떤 모형이 있어요? 자, 예전의 모형은 기대 소득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맥스, 기대, 소득, 극대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로소득이고 탈세와 관련한 한계 편익이 바로 뭐가 돼? 세율이고요. 한계 비용 이렇게 있으면 걸릴 확률에다가 이게 한계 벌금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올드 모형에서요. 이렇게 해서 뉴 모형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뉴 모형이 뭐가 됩니까 하면 기대 효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알링햄 샌드모 모형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떤 위험에 대한 무슨 태도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있어. 위험 중립자인데 여기서는 이 알링햄 샌드모 모형에서는 위험에 대해서 기피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위험 기피적이 절대 위험 기피적이 체감하는 특성. 이거 가정합니다. 이거 하나만 보세요. 절대 위험 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위험을 소득이 많아질수록 싫어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 세율이라든가 무슨 걸릴 확률, 여기 나와 있는 벌금률 효과는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것은 세율이 하나 차이가 나. 위에 거랑 차이 나는 건. 그래서 세율을 인상했을 때 위에서는 단순히 탄로소득이 증가한다. 거기서 끝인데 알링햄 샌드모 모형은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계속 얘기하듯이 대체 효과는 상식이 통하는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세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탄로소득이 증가해요. 삐딱선이 효과가 이 소득 효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감소해. 암기하세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충돌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요. 니은 한번 보시면 기억은 가정이니까 머릿속에 그냥 암기하시고요. 니은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와 벌금률의 증가. 이거는 우리 올드 모형인 기대 소득의 극대화 모형과 결과는 똑같아져요. 새로울 게 없고요. 새로운 건 뭐가 새롭냐 하면은 세율이 상승했을 때가 새롭다니까. 근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두 개가 같은 방향이면 따로 이렇게 엄청난 뭐 특색은 없을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방향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대체 효과가 우리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상식에 통하는 효과이고요. 소득 효과가 약간 삐딱선이 효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식에 통하는 효과가 대체 효과이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면 탄로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리을 샌드모 모형에서는요.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율을 유지하고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률의 조정을 탈세 방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세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되면 초과 부담과 경제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율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한계 비용에 해당하는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률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 가볍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조세와 관련한 초과부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초과부담. 이거는요, 바로 뭐냐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된 총 후생 감소보다 정부의 조세 수입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더 작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후생,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뺀 나머지, 그게 바로 초과부담이죠. 가볍게 빠르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세금을 때려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이때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는 잉여 감소는 여기서부터 이 오각형의 형태가 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가 소비자 잉여 감소, 밑에가 생산자 잉여 감소. 근데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 삼각형만큼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는 초과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개념 맞는 거예요. 측정 이렇게 합니다. 2번. 자, 조세부가시 상대가격 체계. 그렇죠. 초과부담이라는 것은 요건 시장 전체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재화가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의 수치 가격이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요 그림도 보셔야죠. 여러분 요거는 마켓이라 할 수 있는 시장 전체의 그림을 나타내고요.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J, YJ 해가지고 XJ, YJ 예산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양쪽에 대해서 똑같이 세금을 때리게 되면 기울기는 변하지 않을 텐데 XJ만 세금을 때리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YJ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XJ 가격이 세율을 부과한 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 가격의 변화가 발생하게 돼서 민간의 의사결정을 디스토션, 왜곡시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발생하는 게 초과부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초과부담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여러분 상대 가격 변화에 의한 게 우리가 이게 대체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대체 효과가 없게 되면은 레온티F 완전 부한제 효용함수나 이런 경우에는 L자 무차별 곡선이 돼가지고요. 대체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초과부담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상대 가격 왜곡, 교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교환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게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대체 효과를 반영하는 그래서 보상된 수요 곡선 이거예요. 이 보상했다라는 것은 뜻이 뭡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소득 효과를 제거한 이거야. 노이즈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가격 효과에서는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가격 효과에서 소득 효과를 제거하면 무슨 효과만 나타나요? 그렇죠. 대체 효과만 반영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세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초과부담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 공식 어떻게 씁니까?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2분의 1 세율의 제곱이죠.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 분의 1 공급의 탄력성 에타 분의 1 분의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 다음 PQ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율이 높을수록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 5번 한번 볼게요. 대체재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아니요, 여러분. 대체재가 적다 그러면 탄력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요. 대체재가 많은 이렇게 됩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초과부담은 커지고요. 대체재가 적을수록 탄력성이 작으니까 초과부담은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예,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램지의 최적 물품세에서 역탄력성 법칙이라는 게 뭐가 됩니까? 탄력성에 반비례해가지고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을 높이 부과하고요.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죠. 다음 볼게요. 자, 5번 조세 전가와 귀착에 대한 문제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가치가 이렇게 창출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모자 쓴 기업이 있습니다. 이 모자를 이렇게 썼어. 이게 앞쪽이죠. 여기에 세금의 폭탄이 떨어졌는데 조세가 부과된 거를 가치 창출이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 소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요. 이게 앞으로 떠넘겼다 해서 앞으로 전가, 전전 이렇게 되고요. 소비자한테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을 떠넘기려 했더니 소비자들이 막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뒤로 이렇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근로자라든가 토지 공급자인 소유자, 자본가가 있겠죠. 뒤로 떠넘기는 걸요, 뒤후자를 써서 백워드 해서 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후방 전가, 전방 전가인데 소비자한테 전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후방이 아니라 전방 전가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다음 2번 볼게요. 어떤 조세를 동일한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여러분 이게 차별 귀착이 있고 절대 귀착이 있고 균형 귀착이 있잖아. 이게 늘상 나왔던 질문이야. 대체할 때 이거는 균형 예산은요, 이제 들어오는 조세 수입과 쓰는 것까지 같이 고려하는 거고, 대체하면 이게 차별 귀착, 요 그림까지도 기억나시죠? A가 있는 거를 B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귀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3번 독점의 경우라도요, 조세 부담이 소비자한테, 그죠? 이거 매번 나왔잖아. 반드시 100%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독점인 경우는 우리 두 가지 보시면 돼요. 특수한 경우 두 가지. 그래서 케이스 1 요거 하나 보시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요, 한계 비용 곡선이 일정할 때 이거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우하향은 직선이어야 돼. 그리고 MR이 있고요. 그럼 MC가 수평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올라가는 크기가 딱 어떻게 됩니까? 절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냥 거의 암기하는 거죠. 이거 계산 문제로 나와도 여러분 실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MC가 증가한 거에 딱 절반 2분의 1만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50%만큼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 요게 또 특수한 경우죠. 탄력성이 일정한 경우에 뭐 2로 일정하다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짝 그림 가지고 그리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탄력성이 2로 일정할 땐요, 이런 식으로 MR이 됩니다.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에다가 텍스를 부과해서 이만큼 MC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가격은, 여러분 RO 공식도 기억하셔야 돼. 여기 RO 공식 MR과 MC 요거까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1 마이너스 탄력성분의 1. 요 탄력성이 일정한 상태인데 뭐 2로 일정하게 되면은 뭐 이게 3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요게 한계 비용이 세금 부과해서 올라가게 되면 MC가 올라가게 된 것은 가격 이거에다가 만약에 탄력성 2로 일정하면 딱 절반만큼,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 MC의 2배만큼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 이상, 그것도 맞는데 100% 전부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반만 전가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잘 체크하시고요. 매번 나오는 지문입니다. 네, 다음 4번 보시면, 독점 시장에서는요, 여러분 공급 곡선이 없어요. 이거 기출입니다. 암기해달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없다 이거 할 건 아니야. 객관식에서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다음에 여러분 5번 볼게요. 독점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수요니까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소비자가 힘이 없다 이 뜻이야. 그래서 소비자가 힘이 없을수록,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소비자가 힘이 없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조세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조세 파트가 이제 먼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았네요.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